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출근길에 마스크 꼭 쓰셔야겠습니다. 네, 중국이 3년 만에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공항과 기차역 등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춘제 기간 동안 20억 명의 이동이 예상되는데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아서 차기 당권 경쟁 구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 수십 명과 함께 검찰 포토라인에 설 예정인데 이를 놓고 비명계와 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시행해온 입국자 격리가 어제부터 폐지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까지 앞두고 있어서 20억 명이 넘는 인구 대이동도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은 중국발 새 변이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짐가방을 끌고 뛰어오고 서로 끌어안으며 반가움을 나눕니다. Yeah, I'm coming back this time because I want to celebrate Lunar New Year with my family. And I just feel so excited because I haven't been back to home for a year and a half. 중국의 국제공항들은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어제부터 해외 입국자들이 PCR 음성 증명서만 내면 별도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And it's been for 3 years. It's too long. I'm so happy to be back and breathe Chinese air. 육로도 열렸습니다. 중국 선전과 홍콩을 연결하는 검문소가 3년 만에 전면 개방했습니다. 因為我已經2年未見過老婆啦，想快啲翻去見老婆。 이른 새벽부터 국경을 넘으려는 이들이 몰렸습니다. Before the quarantine stuff is like really time consuming, but now we can do like a one-day travel.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이동 제한이 사라지면서 무려 20억 넘는 인구가 움직일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당장 국내에 유입될 중국발 확진자가 걱정입니다. 7일 기준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자 291명 가운데 인천공항 PCR 검사에서 4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동남아나 제3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올 경우 검역에 구멍이 뚫릴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도 이 대표가 출석하는 성남지청 앞에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부터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도 열립니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국회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권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오는 화요일 성남지청 앞에 집결하자고 독려하는 포스터입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와 대거 동행할 예정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검찰 소환 조사 받으러 가서 그냥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들은 아마 갈 겁니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신병 확보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169석의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고 30일 동안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민생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침범을 따지기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민생 논의는 핑계일 뿐 이재명 방탄 하나만을 위한 임시국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태도는 방탄, 민생 논의보다는 정쟁몰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한편 야당의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두고 과거 이 대표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고선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을 언급했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대통령실의 우려에 대해 오해를 불러 유감스럽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10분 이해한다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 정책을 언급했는데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경우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사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 부위원장이 유감을 밝혔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복수의 장관급 이상 인사들이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 정책은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고 나 부위원장에게 전달했지만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주말에도 청년 당심 잡기에 나섰고 보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안철수 후보는 공식 출마를 선언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중도가 중요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제1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그렇죠.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1야당 당수가 개인 비리 혐의로 이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것은 뭐 헌정사상 처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제1야당 대표인데 특히 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당의 대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비리 의혹으로 인해서 검찰에 소환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야 뭐 몰릴 수 있는데 당 지도부가 대거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동행을 하겠다. 뭐 응원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 이 당 대표직을 정치하는 데 쓰지 않고 본인 사법 리스크에 관련한 어떤 위세를 과시하거나 그런 쪽에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글쎄요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 끝난 다음에도 이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거 의원들이 모여서 뭐 백합을 준다든지 꽃을 주면서 뭔가 무죄임을 암시하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 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우르르 올라가서 모여서 응원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받으러 가는 거니까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일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뭔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검찰 수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제1야당 대표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거는 헌정사상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1야당 대표가 출석하는 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겠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판단한 것들이
결국에는 대장동 수사를 통해서 대선 자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성남FC 광고비 건으로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성남FC 광고건은요. 그러니까 시민구단을 광고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서 그 시비가 들어갈 거를 이 시민들한테 더 돌려줄 수 있는 시민에게 이득을 주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라고 소환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다툴 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명백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성남FC 광고건이 어떤 범죄 혐의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는 전국의 지자체 FC,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장들은 다 소환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소환은 굉장히 정치적인 소환이고, 그다음에 야당 탄압에 준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따지면 뭐 지도부들이 따라가는 게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란 영역이요.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가 헌정사상 나가는데 거기도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수사의 의도가 분명한데 그거를 그냥 혼자 보냅니까? 예를 들면 뭐 적절한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에서 14년을 감면받고 사면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뭘 잘했다고 거기에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가서 있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행태 부분, 지도부가 나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 정부가 명백하게 야당 탄압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그 방금 이제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의원에 출마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되지 않았더라면 정부가 수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출마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하고는 검찰 수사하고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선 시절부터 그러니까 전 정부를 정패로 규정하고 뭐 전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치 보복성 발언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야당 후보, 그러니까 당시의 경쟁 후보에 대해서 끊임없는 어떤 그 범죄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성은 출마를 했거나 당대표를 됐거나 이 부분하고 좀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을 것이다. 다만 이게 야당의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치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모든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만 수사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여기에서는 야당 탄압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국 돌면서 자신의 무고함, 무죄 이런 것들을 당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자제하고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당의 총력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써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하여튼 삐뚤어진, 일그러진 당대표직의 수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나라 뒤집어지죠.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우상호 의원은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하면 이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구속을 시킨다. 그 얘기는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법원 판단을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사법 시스템에서 제외돼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상호 대표 얘기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수사가 계속되느냐, 너무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만큼 혐의가 많은 분이 당 대표가 됐기 때문이에요. 제1야당 대표가 이런 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에 오른 분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를 꼭 집어서 뭐 대선에서 맞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느냐,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보고, 우상호 의원이 자꾸만 그 과거의 예를 들어요. 이런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제명이 된 적이 있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왜 제명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민주화 투쟁하다 그런 거예요. 뉴욕타임즈지에 미국은 유신 체제 한국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시 여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명을 하는 그런 폭거를 일으켰었죠. 예. 그거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사법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검찰에서 소환하는 것하고 어떻게 동등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좀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비뚤어진 당대표직 수행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장내에서 일부 그리고 특히 장내 중진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발언들을 좀 주의 깊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상민 의원 중진들은 아니고 중진 의원 한 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예. 이상민 의원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비뚤어진 당대표 수행이다. 저는 이상민 의원께서 비뚤어진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꼭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었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민생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지금 처한 상황들을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궁금해하니 설명하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까요? 본인이 그렇게 됐으면 본인 지역구 가서 당원들한테 그 얘기 안 할까요? 그러면 비뚤어진 의정활동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제가 봐서는 염려는 좋으나 말을 할 때는 조금 더 중진 의원만큼의 깊이를 갖고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많은 혐의를 가진 당대표, 야당 대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에서 주장할 때는. 하지만 저는 제가 봐서는 검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검찰이 털면 뭐라도 하나 나온다.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무서워하는 것이고 검찰의 개혁들이 공정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나 집요할이 많지 구속시킬 때까지 수사한다라는 식의 어떤 검찰의 수사, 선택적 기소들은 솔직히 그런 의아심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소환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이제 취임 100일 때는 이제 기자회견을 생략했었는데 신년 기자회견을 설 앞두고 하는 것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기자회견까지 안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올해는 설이 1월에 있으니까 12월에 안 했던 100일 기자회견을 대신해서라도 대체하면서라도 뭔가 기자회견 할 타이밍은 됐죠. 지나도 한참 지났지만 그래서 본인이 제1야당 대표로서 민생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뭐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리고 또 본인이 이제 소환될 테니까요. 검찰 수사 관련해서도 서영주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성이라든지 뭐 어떤 야당 탄압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국민들께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번에 소환 조사 잘 받으시고 국민들께 제발 왜곡된 메시지만 전달되지 않도록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민주당의 단독 소집으로 1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무인기 사태와 경제 위기를 따져 묻겠다고 했지만 여당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막으려는 방탄용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국민의힘은 자꾸 방탄용이라고 그러죠? 국회가 열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밖에 안 보입니까? 저는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검찰과 어떤 뭐 논의를 하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친다는 걸 알고 있나? 칠지 안 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 것처럼 방탄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장은요, 스스로 뭐 검찰과 뭐 내통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롯이 1월 임시회 자체가 보시면 지금 일몰법 시행 못했잖아요, 처리. 그거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무인기, 북한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국방부가 대통령한테 허위보고를 했어요. 거짓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국민한테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가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국방의 안보 라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지금 임시회에서 당장 상임위도 소집하고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방탄용만 보입니까? 설사 방탄용이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회까지 본인들은 안 하겠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방탄용 주장하십시오. 하지만 방탄용 아닙니다. 일몰법 처리해야 되고 민생법안 처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국가안보, 구멍 뚫린 안보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안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를
국민의힘은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물론 뭐 그 무임기 사태와 경제 위기를 위한 임시국회도 임시국회지만 굳이 날짜를 꼭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소환 날짜 하루 앞에 맞서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1월, 7월 이럴 때는 임시국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극렬하게 제1야당 대표직을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검찰과 내통한다고 그렇게 보시는데 일반 국민들도 그런 예상을 합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이렇게 갖고 소환을 한다면은 뭐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겠죠. 뭐 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서 법무부 통해 국회로 가는 절차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절차를 이미 노웅래 의원 사태 때 이미 한번 밟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또 불체포 특권 발동해서 또 그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고요. 예. 이런 걸 볼 때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렇게 뭐 많이 과하게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2달 앞두고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라고 있습니다. 최근 나 위원장이 언급한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이 반박하면서 여러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께서는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 그 기사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어요. 예, 이 뭐 결국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제 유감을 표명하긴 했습니다. 예, 그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정치적인 논란까지 확대가 돼서 나 대표가 지금 뭐 전당대회 관련한 어떤 확실한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뭐 어떤 용산에서는 그걸 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정책적인 판단에만 국한된 얘기라고 봅니다. 일단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아직까지 회의를 한 적도 없고 나경원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이 확실하게 이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발표를 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즉 완전하게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닌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또 안상훈 수석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겠죠. 특히 나경원 저고위 부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재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충분한 상의가 있는 다음에 이 내용이 발표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은 조금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부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런데 이제 나 위원장의 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실에서는 또다시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웠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좀 그걸 보면 대통령실의 그 입장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사회 부위원장이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물론 말이 좀 빨랐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하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본인이 뭔가 말이 빨랐던 부분은 유감 표명을 한 것 같아요. 예. 논의가 충분히 안 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그렇게 매몰차게 딱 잘라서 사람 무한하게 조금 면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다. 무슨 소리냐? 이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대통령실이 그렇게 면박을 줄 건 아니라는 거 봅니다.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고 봐요. 잘 걸렸다. 이번 기회에 나경원 위원장 이번에 당권 도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은 나경원 의원한테 없으니까 이쯤에서 접으십시오. 라는 좀 정무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았냐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합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실이 그래도 국민의힘의 어떤 중진 의원에다가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저출산 고령화사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바로 수석이 매몰차게 잘랐다. 이거는 전당대회와 연관된 대통령실의 의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실린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요. 나오지 마라라는 소리를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뭐 그렇게 이런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이제 분분히 나오는 것도 이제 사실이지만 나 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도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이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이미 10월에 수락한 그 결정이 그럼 뭐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과 예. 3개월밖에 안 된 그 직을 맡은 지 그 시점에서 이런 시점에서 그 직을 그러면 내놓고 출마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외교부의 기후환경대사도 같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이미 전당대회는 3월 중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본인의 출마 의사 표시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감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너무 좌고우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친윤으로 이제 분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친윤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표들이 과연 김기현 의원에게 돌아오느냐? 자, 이건 또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공학적으로 보면은 그 표가 다 김기현 의원에게 갈 수는 없죠. 안철수 의원도 있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심, 그러니까 당원 100%로 바꾼 뒤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선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를 봤을 때는 이 나경원 의원을 뒀을 때는 이거 좀 뭔가 좀 본인이 바라는, 윤심이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김기현 의원이 안 될 공산이 크잖아요.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양파전이면 여기에서 그 나경원의 표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한테 대통령실이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계산이 있죠. 그래서 많이 가냐 안 가냐의 부분보다는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보면 계속 민심에 1등했던 후보를 제껴요. 그 다음에 또 당원 100% 해놓고 당신 100%로 1등한 사람을 또 제껴요. 뭐냐? 내가 시켜주고 싶은 사람 시키고 싶은 거예요. 담임선생이요. 반장선거를 하면 좀 반장선거 하는 애들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나는 김모 애를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나모 애랑 유모 애는 안 돼. 룰까지 바꾸면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봐서는 감동도 없고요. 참 안타깝다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안철수 의원도 뭐 출마 선언을 하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좀 어떻게 좀 예측을 좀 하십니까? 글쎄요. 전당대회 역시 선거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이 출마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일정 표를 갖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하시고 김기현 대표도 계속 이제 오늘 개소식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전당대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임기 초반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 당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을 아마 당원들은 바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조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동안 중단됐던 대장동 사건의 재판도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조사인 만큼 핵심 질문을 줄여 조사 시간을 가늠하는 등 막판 채비로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네이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차병원 등으로부터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신 성남FC에 160억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비우고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조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상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재개됩니다.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 씨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 한 달여 만에 다시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김 씨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습니다.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 13일 재판에선 대장동 사건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총력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어떤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성남지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성남FC인데 그런데 이 성남FC 건 관련해가지고는 지난해 작년 9월 30일에 이미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의 담당 팀장을 기소를 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거죠. 핵심이 부정한 청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것 성남FC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 정진상 실장을 통하든 어떻든 아니면은 적어도 보고를 받았느냐, 이것이 핵심인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여기에 집중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내일 한 차례로 끝이 날지 또 소환 조사를 어느 정도로 이어갈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일단 성남FC 관련해서는 내일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법리적인 다툼이 좀 중요한 사건이어서 사실관계는 이미 다 파악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제3자 뇌물죄의 특징은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성 있는 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는 건데 제3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3자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받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때 이 공무원의 불가 뇌물, 불가 매수성을 처벌하는 것인데 지금 이 경우는 실은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껴준 거거든요. 성남FC 구단은 성남 시민 구단이고 따라서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남 시민의 세금이 전략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많을 것 같고 검찰은 뭐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 후 재판 과정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방금 이승훈 변호사 말씀은 이제 성남 시민에게 이제 돌아가고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껴줬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을 받을 때 이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명확한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은 성남FC가 시민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성남FC는 시민구단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나의 주식회사예요. 그다음에 그 주식회사의 구단주가 이재명 그 대표였던 거죠.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신병 조사나 신병 구속이나 아니면 뭐 불구속 기소나 기소는 아니고 불구속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하면 이미 두산건설 대표라든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원칙인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이 3자 뇌물죄의 액수는 크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거의 확인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굳이 야당 대표를 구속 기소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따라서 저는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근에 어떤 여당의 입장은 방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과 이미 얘기가 돼서 구속영장 청구가 얘기가 된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저는 불구속 기소로 이 사건을 일단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받은 금액이 커요. 180억 뭐 그 이야기 나오는데 네. 그다음에 받은 금액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준 기업들이 준 것보다 몇십 배, 한 100배 이상의 그 수익을 갖다 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 건과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병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산건설 대표나 성남 팀장이 불구속 기소됐으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방탄국회가 열리는 거죠. 방탄국회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이제 불기소 그 관련해 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만드는 건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번하고 똑같은 지난번 노웅래 의원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벌어질 텐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다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명을 갖다 할 것인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주목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김만배 씨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입니다. 김만배 씨가 자해 소동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기자들한테 돈 준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서 물어보던가요? 기자들한테 혹시 뭐 자금 성격을 어떤 건지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사용증을 안 쓰셨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죠.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회복 중이신 거예요? 천화동 1호에 관련된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지금 입장 변화는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대장동 사건 재판 이번 주 금요일 13일에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자들도 질문을 하는 게 김만배 씨의 심경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입장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심경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심경 변화를 통해서 진술이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건 기존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진술이 자신의 진실에 의해서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거짓말을 전제로 한 저런 질문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지인들이라든가 변호사까지도 구속시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변호사는 아직 수사만 하고 있지만요. 네. 오히려 뭐 허위 진술의 유혹도 상당히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랬잖아요. 한 245억 정도의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추적해 보니까 한 148억에 대한 수표를 검찰이 찾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돈들도 좀 거의 찾아가고 있는 모양인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 돈이 나왔을 때 다 이재명 측에게 넘어간 거 아니냐 했습니다만 사실은 자신의 어떤 돈을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돈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자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한 돈이 전달된 과정들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차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지인들에 대한 수사도 과연 뭐 김만배 씨에게 압박이 되는 건 사실이겠어요?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인들은 내가 한 일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saram들이 누구겠습니까? 지인들인데 그 지인들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갖다 할까? 본인이 떳떳하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이 숨기는 게 많고 뭐 변호사 비용도 많이 썼다라고 하던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김만배 씨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김만배 씨가 이렇게 구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인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김만배 씨가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수임료가 지급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또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돼요. 일단 100억이라고 한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변호사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코 그 돈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확인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변호사에게 지급된 돈은 계좌로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왜곡할 필요는 없어서 아마도 이건 좀 확인되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일반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네. 엄청나게 크지만 특수부 사건을 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특수부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검사 인력이고 어떤 재벌, 대기업 이런 굉장히 재력가들, 권력가들의 사건을 수사하고 변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호비를 받는 게 현실이고 또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됐잖아요. 사건도 한 5건 이상이고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수임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을 은닉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지금까지 수사 단계에서는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도 네. 이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는 좀 많아 보이는데 네네. 보통 이렇게 수임료를 많이 받습니까,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받으면 좋겠죠, 변호사들은. 제가 봤을 때 김만배 씨가 아무리 사건이 커도 저기서 공 하나 정도 빠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이 하나가 더 붙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 만약에 이제 범죄 수익을 갖다가 은닉하는데 해당 법무법인이 가담을 했다면 이거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법에 따르면은 양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도 조문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이제 김만배 씨와 언론사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돈거래가 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것도 로비 아니었냐라는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친한 동생들에게 뭐 돈을 그냥 용돈 주듯이 줬을 수는 있어요. 자기가 워낙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써달라고 하거나 쓰지 말라고 하고 대가성 있는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 수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좀 대장동 수사가 좀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순서를 정한 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여러 번 소환하기 위해서 성남FC로 한번 소환하고 또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또 적절한 시기에 또 대장동 사건으로 소환하고 이러면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사건 조사를 조율하고 하면 표적 수사라든가 정적 제거 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빨리 종결시켜 주는 것이 이러한 논란들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자들이 이제 돈을 받거나 빌리거나 뭐 이런 부분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김만배 씨도 신분이 이제 기자 신분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은 기자와 기자 간에 돈을 주고받은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느냐의 문제도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고, 네네. 저 어떤 식의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당연히 그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이 되고요.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면 예. 8조 1항에 언론인도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예. 8조 1항에 보면은 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매년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돈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처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판례를 갖다 찾아보면은 기자가 돈을 받고 기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배임 수재가 성립한다라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대가성인지 직무 관련성인지 그다음에 돈 액수가 100만 원 넘으면 다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이번 주 후반쯤 돼서야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준 기자, 현재 공기 얼마나 나쁜 건가요? 네, 회색빛 하늘 오늘 아침까지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겨 나쁨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 시민들로 북적였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주말 내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중부와 남서부 지방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 충청이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이 대전과 호남권, 대구, 경북은 오전에 부산, 울산, 경남과 제주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은 건 지난 5일부터입니다. 특히 서울은 나흘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유지했는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된 데다 고기압 영향으로 공기 흐름이 정체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세먼지는 오는 13일쯤 전국에서 낮음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반면 이번 한 주 기온은 평년보다 5도에서 6도 높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4도로 예년보다 9도 정도 높습니다.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고 대구와 광주는 10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노약자와 호흡기 질 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남산에 올라온 것도 전망도 보고 그러려고 온 건데 거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803 쪽이 원래는 선명하게 다 보여야 되는데 좀 칼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으면서 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하잖아요. 이 날씨가 따뜻하면 미세먼지와 연관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삼한삼이라는 말이 마치 삼한사온처럼 기상 용어로 좀 굳건히 이제 굳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우면은 미세먼지 걱정은 없고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걱정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찬 공기가 빗자루 역할을 해줍니다. 대기 중에 발생한 그런 미세먼지를 한파가 밀려올 때 찬 공기가 쓸어내려주기 때문에 추운 대신에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요.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하는 것은 차가운 날씨를 가져다주는 그 고기압이 변질될 성격에서 저기 중국 북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중부지방 아니면 남부지방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아주 온화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는 따뜻하지만 이 온화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도 약하고 굉장히 안정된 성질을 띠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크게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그대로 축적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고기압 주변에서 부는 바람이 서풍 계열의 바람을 유도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발생한 미세먼지를 우리나라로 실어 날라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추울 때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국외라는 건 중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바람의 풍계가 이 북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국외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겨울에도 뭐 미세먼지가 종종 나타나는 거는 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기질 수준이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중국발 스모그 때문이라고만 봐야 할까요? 물론 뭐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중국 탓을 좀 많이 하기는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이게 국내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고농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그리 평소보다 높지 않았지만 대기 정체가 심했을 때도 고농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이제 12월부터 한파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잠시 잊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보통은 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일단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세정 효과가 있고요. 풍계 자체가 남풍 계열의 바람을 불기 때문에 국외에서 다가오는 미세먼지 걱정을 좀 덜하게 되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 난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한파가 이어지면서 찬 공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빗자루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축적되지도 않고 또 국외에서 날아오려면 약간 서풍 계열의 바람이어야 되는데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국외의 농도의 영향도 좀 이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럼 뭐 날씨가 다시 추워질 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좀 요즘 날씨가 그렇죠. 추우면 춥다고 언제 따뜻해집니까라고 하는데 이제는 좀 추위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 앞서 뭐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당분간 좀 비 소식이 이어지는 그런 날까지는 좀 수일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좀 전국적으로 비다운 비 소식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되면은 세정 효과라든지 그리고 보통 겨울에는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비구름이 지나는 또 주변의 풍계로 인해서 북쪽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기압 배치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말에는 분명히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또 유지하는 그런 어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건데요. 그 말은즉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좀 미세먼지가 계속 잔류하고 좀 축적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네, 이번에는 좀 여쭤볼 게 서울의 경우 이제 지난 5일부터 스모그가 발생을 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스모그가 발생을 하면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먼지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스모그라는 표현 자체가 스모크 그리고 연기, 오염 물질 그리고 포그라는 안개하고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안개라고 하는 거는 대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응결된 형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구름하고 원리는 같은데 지면에 붙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안개가 미세먼지와 결합된 형태인 건데 보통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2019년에 우리가 미세먼지 좀 저감 대책을 한다라고 해서 인공강우 실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맑은 날씨에 요오드와 은을 뿌려서 구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촉진제를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냥 수증기가 그냥 구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구름의 핵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씨앗 역할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개가 낀 날 이 미세먼지가 좀 더 안개를 발생하기 잘하게 만들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안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해가 뜨고 나면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촉진제로 만들어진 안개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에도 그대로 지상 부근에 머물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미세먼지처럼 바람이 불어서 사라지는 것과 다르게 비교적 바람이 적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보통 안개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축적되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상 상황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만들어진다라는 면에서 일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보다는 스모그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날이 조금 더 미세먼지에 좀 유해한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뭐 요즘 같은 날이면은 마스크 밖에 나갈 땐 마스크 쓰고 집에서는 창문 꼭 닫고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또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무조건 창문만 꼭꼭 닫는 게 또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언론이나 뭐 이제 그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의 미세먼지 농도나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을 말해주는데요. 보통 단계에서 살짝 치솟는 나쁨 단계일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환기를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쁨 단계라고 해서 창문을 꽉꽉 닫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내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어코리아를 들어가시면 내가 위치한 주변 지역에 좀 더 구체적인 그 미세먼지 상황을 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에서 살짝 벗어난 수치의 나쁨 단계에서는 좀 괜찮고요. 그리고 대기 확산이 좀 원활한 시간대, 보통은 낮 시간입니다. 보통 낮에는 상하간의 대기 흐름이 확산이 원활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약간 보통 단계를 보이는 게 오후 한 2-3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3시 정도에는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좀 적절하게 하루에 3번, 10분 이상은 좀 환기를 하시는 게 실내에 축적되어 있는 미세먼지도 조금 안정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9km로 파악됐습니다.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산출하는 계기 진도는 인천에서 4, 서울과 경기에서 3, 강원과 세종 등에서 2로 나타났습니다. 계기 진도는 4단계는 실내에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흔들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지진 관련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리를 받기 위해 정비소에 세워둔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터리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에만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차량 내부에선 쉴 새 없이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앞유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세워져 있던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진압에만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는 금방 그런데 저 시간 너무 걸리더라고. 화재 진압에 사용된 물은 얼어붙었고 화재가 난 차량은 방연포로 덮여져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이상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700도까지 치솟으면서 열폭주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 하나에서 열폭주가 발생을 했을 때 넘어가 버리면 그걸 갖다가 바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꽁꽁한 얼음판 위에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랜만에 보신 풍경일 겁니다. 3년 만에 열린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0년째인 산천어 축제는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뽑힐 만큼 해외에서도 유명합니다. 인구 2만 4천여 명의 강원도 화천에서 해마다 이맘때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축제로 커진 이유는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얼음 낚시뿐 아니라 맨손으로 산천어 잡기나 얼음 축구, 얼음 썰매장 같은 행사들과 야외 눈조각 같은 볼거리도 많기 때문입니다. 화천군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겨울 농한기에 20여일간에 여는 이 행사로 해마다 1,300여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산천어 축제도 그동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열리지 않았을 텐데 어려움이 컸을 것 같네요. 네. 대회가 열리지 않은 지난 2년 동안 이상 고온으로 얼음이 얼지 않았던 2020년에도 행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77톤의 양식으로 키운 산천어들이 모두 폐기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천구민들은 이런 위기를 새로운 위기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버려질 뻔한 산천어들은 통조림이나 반건조 제품으로 가공되었고 다행히 제품들이 모두 팔리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다고 합니다. 네,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행사를 다시 연 산천어 축제처럼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겨울 잘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거나 빙판길이 생겨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5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부산은 14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대기질이 탁하겠는데요.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약하게 지나겠습니다. 앞으로 온화한 날씨 속 미세먼지가 기상을 부리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